서울 강남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대성그룹 본사 55층 회장실. 통유리창 너머로는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검은 먹구름이 도시를 뒤덮고 있었고 굵은 빗줄기가 쉴 새 없이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후두둑 후두둑. 창문을 때리는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살려달라고 애타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려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그 넓고 화려한 회장실 중앙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앞에 한 노인이 깊은 고뇌에 빠진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 대성그룹을 맨손으로 일궈낸 살아있는 전설 강진태 회장이었습니다. 평생을 불도저처럼 살아왔던 그였지만 오늘 그의 모습은 우리가 알던 강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칠순이 넘은 그의 어깨는 천근만근의 무게에 짓눌린 듯 굽어 있었고 앙상하게 마른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사이에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그의 눈앞에는 서류 뭉치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투자 유치 및 경영권 양도 계약서. 겉보기엔 화려한 금박이 박힌 고급스러운 문서였지만 강 회장에게 그것은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자금난, 그리고 믿었던 임원들의 배신. 결국 회사의 빚을 갚기 위해 평생 피땀 흘려 키운 자식 같은 회사를 정체불명의 외국계 펀드에 넘겨야 하는 날이 오고야 만 것입니다. 강 회장의 맞은편에는 30대 중반의 젊은 남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박. 미국 월가에서 왔다는 이 전설적인 투자 전문가는 최고급 이탈리아산 맞춤 정장을 입고 손목에는 집 한 채 값어치의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는 쏟아지는 빗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마치 오페라를 감상하는 관객처럼 여유로운 표정으로 강 회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친절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지자 제임스 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름을 바른 듯 매끄러웠지만 그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가시는 강 회장의 심장을 콕콕 찌르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 도대체 뭘 그렇게 망설이십니까? 밖에는 지금 채권단이 하이에나처럼 몰려와서 당장이라도 회사 문 닫으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제가 제시한 이 조건 전 세계 어디를 가셔도 못 구합니다. 회장님, 노후 완벽하게 보장해드리죠. 빚 깔끔하게 다 갚아드리죠. 명예회장직도 유지해드립니다.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라 제가 회장님을 존경해서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라니까요. 제임스 박은 뱀처럼 혀를 날름거리며 몽블랑 만년필의 뚜껑을 탁 하고 소리나게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리듯 펜을 밀어보냈습니다. 검은색 만년필이 매끄러운 대리석 테이블 위를 미끄러져 강 회장의 손끝 앞에서 딱 멈췄습니다. 마치 이제 그만 포기하고 사인하시지?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강 회장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꿀꺽. 모글대가 힘겹게 움직이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정말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걸까? 어딘가 모르게 찝찝하고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평생 수만 명의 사람을 겪어온 그의 동물적인 감각이 위험하다고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에게 다른 선택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일 부도를 막으려면, 직원들의 월급을 주려면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 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가락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펜촉이 종이를 향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서명란의 빈칸이 마치 낭떠러지처럼 입을 벌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cm, 5mm, 펜 끝이 종이에 닿으려는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희미한 소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웅성거리는 소리 같더니 이내 거기서요. 막아 하는 경비원들의 고함 소리와 함께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고요했던 55층 VIP 구역의 정적을 깨트리는 날카로운 소음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펜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잉크 한 방울이 종이 귀퉁이에 톡 떨어져 검게 번졌습니다. 제임스 박의 미간이 확 찌푸려졌습니다. 다 잡은 물고기를 놓칠세라 그는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경비,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내가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했잖아. 제임스 박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쾅! 육중한 회장실의 원목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 충격으로 벽에 걸려있던 그림 액자가 삐뚤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틈으로 이 고상하고 우아한 회장실에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불청객이 들이닥쳤습니다. 비서실장도 임원도 아니었습니다. 무릎이 다 늘어난 촌스러운 회색 작업복 바지, 물기가 축축하게 젖은 분홍색 앞치마, 한쪽 발에는 벗겨질 듯 말 듯한 낡은 슬리퍼, 그리고 양손에는 아직 거품이 채 씻기지 않은 빨간색 고무 장갑을 낀 중년의 여성. 대성그룹 지하 2층 구내식당에서 하루 종일 500명의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는 계약직 청소원 김말순 여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은 평소 우리가 알던 얌전하고 순박한 김 여사가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땀과 빗물에 젖어 얼굴에 흉하게 들러붙었고 숨은 턱 끝까지 차올라 허억, 허억하는 거친 쇳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동시에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사자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터질 것 같은 심장을 부여잡고 강 회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니, 그것은 소리라기보다는 영혼을 쥐어짜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회장님, 안 돼요. 그 도장 찍으면 절대 안 돼요. 회장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째깍거리던 시계 소리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강 회장은 멍하니 김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라면 마주칠 일조차 없는 직원들 얼굴조차 기억 못하는 말단 중의 말단. 그런 그녀가 감히 대한민국 최고의 보안을 자랑하는 회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와 자신에게 고함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뒤따라 들어온 비서실장과 경호원들이 사색이 되어 김 여사를 덮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보안팀이 실수를. 야, 당장 끌어내. 이 여자가 미쳤나? 어디라고 들어와. 건장한 경호원 2명이 김 여사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 올렸습니다. 악하는 비명과 함께 김 여사의 몸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처박혔습니다. 신음이 터져 나왔지만 김 여사는 아픔도 잊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얼굴이 눌린 채로도 고개를 쳐들고 오로지 강 회장의 눈을 바라보며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회장님, 제 말 들으셔야 해요. 저놈, 저 앉아있는 저 젊은 놈, 사기꾼이에요. 제가 다 들었어요. 화장실에서 지네끼리 낄낄거리면서 통화하는 거 제가 똑똑히 들었다고요. 그 순간 소파 옆에 서 있던 제임스 박의 얼굴이 미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완벽하게 세팅된 포커페이스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혐오스럽다는 듯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본 사람처럼 말이죠. 이게 무슨 냄새야?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동을 하네. 회장님, 이게 대성그룹의 수준입니까? 미친 여자가 칼이라도 들고 들어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당장 치워요. 재수 없게. 제임스 박은 짐짓 화난 척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쾌함과 동시에 들켜서는 안 될 것을, 들킨 사람 특유의 다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빨리 저 여자를 입막음하라고 재촉했습니다. 경호원들이 김 여사의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바닥을 긁는 김 여사의 손톱이 처절했습니다. 그녀는 카펫을 부여잡고 버티며 마지막 힘을 짜내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회장님, 깡통 회사라고 했어요. 도장만 찍으면 회장님 바보 만들고 100억 들고 튈 거라고 자기 입으로 그랬다고요. 페이퍼 컴퍼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페이퍼 컴퍼니. 그 낯선 전문 용어가 영어라고는 예스, 노밖에 모를 것 같은 식당 아줌마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순간 강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멍하던 그의 눈동자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놀란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며 이 거대한 그룹을 일궈낸 맹수의 본능이 깨어나는 눈빛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경호원들을 제지했습니다. 잠깐 멈춰라.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회장실을 울렸습니다. 경호원들의 움직임이 뚝 멈췄습니다. 강 회장은 뚜벅뚜벅 걸어 나와 바닥에 엎드려 있는 김 여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시큼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훅 끼쳐왔지만 강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벌벌 떨고 있는 김 여사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진지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나? 페이퍼 컴퍼니? 자네가 그 단어를 어떻게 알지? 그게 정말인가? 강 회장의 그 나지막한 물음은 잔잔한 호수에 떨어진 거대한 바위처럼 고요했던 회장실을 뒤흔들었습니다.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던 김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 회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과 땀 그리고 빗물이 뒤섞여 엉망이었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진실을 호소하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꼴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는 듯 소파에 있던 제임스 박이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습니다. 칙! 비단 넥타이가 풀리는 소리가 뱀이 기어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여유롭던 엘리트 비즈니스맨의 가면이 벗겨지고 오만하고 표독스러운 본색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참나 기가 막혀서. 제임스 박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뚜벅뚜벅 걸어와 김 여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반짝이는 최고급 구두 앞코로 김 여사가 바닥을 짚고 있던 손가락 끝을 툭툭 건드렸습니다. 마치 길가에 널브러진 더러운 쓰레기 봉투를 발로 차보듯 말이죠. 그 무례한 행동에 비서실장조차 숨을 들이켰지만 제임스 박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지금 진심이십니까? 설마 이 무식한 아줌마 말을 믿으시겠다는 건 아니겠죠? 네. 대한민국 10대 그룹 회장님이 고작 설거지나 하는 아줌마 농간에 놀아나시다니요. 이거 해외 토픽감인데요. 제임스 박은 경멸에 찬 눈으로 김 여사를 내려다보며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봐요. 아줌마 여기가 어딘 줄 알아요? 당신 같은 사람이 평생 걸레질을 해도 못 들어오는 곳이야. 바닥에 흘린 국물이나 닦을 줄 알지. 100억짜리 계약이 무슨 애들 장난 같아?
노망이 나려면 곱게 날 것이지. 어디서 감히 회장님 눈을 가리고 쇼를 해. 제임스 박의 고함 소리가 회장실 벽을 때렸습니다. 김 여사의 어깨가 움찔하며 작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네,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하며 살아온 을 중에 을이었습니다. 저런 높으신 분이 소리를 지르면 본능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제임스 박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김 여사의 가장 아픈 약점을 잔인하게 후벼 팠습니다. 냄새나니까 좀 비키라고. 아우 역겨워. 무슨 시궁창 냄새가 나네. 비서실장, 뭐합니까? 이 아줌마 당장 정신병원에 쳐넣어. 내가 볼 때 이거 제정신 아니야. 돈 뜯어내려고 쇼하는 거라고. 안 끌어내고 뭐해. 비서실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다가와 김 여사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김 여사는 필사적으로 바닥을 기어 강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흙탕물 묻은 손이 강 회장의 고급 정장 바지를 더럽혔지만 김 여사는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 물러나면 회장님이 죽는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저 돈 필요 없어요. 10원 한 장 필요 없다고요. 회장님,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아까 점심시간 지나고 2시쯤이었어요. 제가 남자 화장실 청소를 하러 들어갔는데 저 사람이 가장 안쪽 칸 안에 숨어서 통화 중이었다고요. 김 여사의 입에서 오후 2시 가장 안쪽 칸이라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나오자 제임스 박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큰 목소리로 김 여사의 말을 덮으려 했습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는 사기꾼 특유의 수법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야, 그 입 안 다물어? 어디서 거짓말을 지어내. 소설을 써라, 소설을. 하지만 이번에는 김 여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핏대를 세우며 악을 썼습니다. 거짓말 아니야. 너 영어랑 한국말 섞어 썼잖아. 내가 영어는 몰라도 그건 알아들어. 보스, 걱정 마세요. 늙은이 다 속아 넘어왔어요. 그랬잖아. 그리고 또 뭐라고 했지? 그래. 이중계약서. 원래 계약서 말고. 진짜 계약서는 가방 밑바닥에 숨겨놨다고 했잖아. 순간 제임스 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중계약서, 그리고 가방 밑바닥. 그것은 제임스 박과 그의 일당들만이 아는 극비사항이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오직 그 통화에서만 흘러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영어를 전혀 모를 것 같은 기껏해야 초등학교나 나왔을 법한 식당 아줌마의 입에서 그 내용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튀어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제임스 박을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먹잇감을 노려보는 늙은 독수리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강 회장의 시선이 제임스 박의 옆에 놓인 검은색 가죽 가방에 머물렀습니다. 제임스 사장.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방 안의 공기를 짓누르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자네 아까 화장실에 다녀왔었지? 그때 누구랑 통화했나? 강 회장의 추궁에 제임스 박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서 땀방울이 맺혀 관자놀이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활한 사기꾼이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듯 그는 뻔뻔하게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얼굴을 붉히며 오히려 자신이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탕탕 쳤습니다. 회장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제가 본사와 통화한 건 맞지만 투자 승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떻게 저런 무식한 청소부 말만 듣고 저를 의심하십니까? 저 여자가 컴퍼니니 계약서니 하는 단어 하나 주워 듣고
자기 마음대로 상상해서 떠드는 겁니다. 저 여자가 뭘 알겠습니까? 평생 남의 밥그릇이나 닦던 여자가 국제금융을 알아요? 네. 제임스 박은 억울함을 호소하다 못해 이제는 분노를 터뜨리는 척했습니다. 그는 김 여사를 향해 몸을 휙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돌았습니다. 이 늙고 더러운 여자가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다 못해 밥상을 엎으려 하고 있다. 여기서 끝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자 이성은 마비되었습니다. 이 천한 것들이 호의를 베풀어 주니까 기어오르네. 야, 너 오늘 잘못 걸렸어. 내가 오늘 너 죽여버릴 거야. 입을 다물게 해주지. 제임스 박이 이성을 잃고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쫙 펴진 손바닥이 천장을 향했습니다. 있는 힘껏 뺨을 올려붙일 기세였습니다. 바닥에 있던 김 여사는 본능적으로 눈을 질끈 감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죽어. 이 망할 할망구야. 윙 하는 소리가 날 만큼 제임스 박의 큼직한 손바닥이 바람을 가르며 김 여사의 뺨을 향해 맹렬하게 날아들었습니다. 비서들이여 하며 비명을 지르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탁! 뼈와 뼈가 부딪히는 둔탁하고 강렬한 소리가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김 여사의 뺨에서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 여사는 고통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느낌도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눈을 뜬 김 여사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제임스 박의 손목이 김 여사의 뺨에서 불과 한 뼘 떨어진 허공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아니, 누군가가 그 손목을 강철 같은 악력으로 낚아챈 것입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 김 여사 위로 거대한 산 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제임스 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손목을 잡은 사람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칠순의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무시무시한 힘으로 제임스 박의 손목을 으스러져라 움켜쥐고 있는 사람. 바로 강진태 회장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손등에는 파란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제임스 박을 노려보며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에 고요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회사 직원이네. 강 회장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도 공포스러웠습니다. 비록 설거지를 하는 직원이라도 내 허락 없이는 손끝 하나 건드릴 수 없어. 감히 내 면전에서 내 식구에게 손찌검을 해? 내 놈이 제정신인가? 강 회장은 제임스 박의 손목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제임스 박이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렸습니다.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제임스 박의 손목에는 시뻘건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강 회장은 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김 여사의 떨고 있는 어깨를 덮어주었습니다. 최고급 실크 손수건이 김 여사의 더러운 작업복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강 회장은 비서실장을 향해 차갑게 그리고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김 실장 당장 보안팀 불러서 저자 가방 열어. 그리고 경찰 불러. 이 계약 전면 보류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비서실장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제임스 박은 구석에 몰린 쥐꼴이 되었고 바닥에 엎드려 있던 김 여사는 회장님의 보호를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사기극이 밝혀지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김 여사를 일으켜 세우려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세요. 괜찮으십니까? 김 여사가 엉거주춤 일어나는 순간 덮어주었던 손수건이 스르르 흘러내리며 그녀의 걷어 올려진 오른쪽 소매가 드러났습니다. 강 회장의 시선이 무심코 그곳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 회장의 심장이 덜컥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거칠고 투박한 손목 안쪽, 그곳에 선명하게 박혀 있는 붉은색 별 모양의 점. 강 회장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딸 혜진이에게만 있던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저 점. 강 회장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기꾼에게 호통을 치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였고 강 회장의 시선은 오로지 김 여사의 손목 안쪽에 박힌 저 선명하고 붉은 별 모양의 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나 니들이 뭔데 내 몸에 손을 대.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미국 시민권자야. 미국 대사관에 전화할 거야. 제임스 박의 발악하는 소리가 회장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강 회장의 호출을 받고 들이닥친 대성그룹 최정예 보안팀 요원들이 제임스 박을 포위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거구의 요원들은 마치 거대한 산처럼 꿈쩍도 하지 않고 제임스 박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하는 비명과 함께 제임스 박의 고개가 바닥으로 처박혔습니다. 보안팀장은 제임스 박이 그토록 사수하려 했던 검은색 가죽 가방을 강 회장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가방입니다. 강 회장은 김 여사의 손목에서 힘겹게 눈을 떼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덮어주었던 손수건을 다시 잘 추스려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의 걸음걸이에는 분노를 넘어선 서늘한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제임스 박은 바닥에 얼굴이 눌린 채로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강 회장, 당신 지금 실수하는 거야. 그 가방 여는 순간 우리 계약은 끝이야. 남의 개인 소지품 뒤지는 게 얼마나 큰 불법인 줄 알아? 대성그룹,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국제소송 걸어서 아주 쫄딱 망하게 해줄 거라고. 내 변호사 부를 때까지 손대지 마. 그의 협박은 쩌렁쩌렁 울렸지만 강 회장의 손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철컥. 가방의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가방을 열자 그 안에서는 김 여사의 말대로 충격적인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투자 계획서 밑바닥에 꼬깃꼬깃 숨겨져 있던 붉은색 파일 하나.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사락, 사락. 종이 넘어가는 소리만이 감도는 침묵의 시간. 서류를 읽어내려가는 강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마침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 파렴치한 놈, 내 놈이 사람이냐? 강 회장은 손에 쥐고 있던 서류 뭉치를 제임스 박의 얼굴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파라락. 수십 장의 종이가 눈보라처럼 허공에 흩날리며 제임스 박의 머리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퓨처 인베스트? 자본금 100달러짜리 유령 회사? 게다가 계약이 성사되면 내 회사를 3일 안에 공중분해시켜서 팔아치울 계획이었어? 내가 그러고도 사업가야? 사기꾼이지. 내 평생을 바친 회사를, 직원들 500명의 밥줄을 내 놈들 도박판 돈으로 쓰려고 했어? 허공에 흩날리는 종이들 사이로 드러난 진실은 추악했습니다. 김 여사의 말이 그 식당 아줌마의 절규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회사를 살리는 투자가 아니라 회사를 도살해 뼈와 살을 발라먹으려는 약탈 계획서가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강 회장을 바지 사장으로 앉혀두고 모든 빚을 떠넘긴 뒤 해외로 도피하려는 독소 조항까지 숨겨져 있었죠.
제임스 박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보며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연기는 필요 없다는 듯 그는 고개를 삐딱하게 꺾으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완전히 마시간 사람처럼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크크크, 아깝네. 도장만 찍었으면 내 인생 펴는 건데. 야, 강진태. 당신 운 좋은 줄 알아. 저 무식한 청소부 아줌마 아니었으면 당신 지금쯤 길거리에 나앉아서 소주나 까고 있었을걸? 늙은이가 눈이 어두우면 은퇴를 해야지. 욕심만 그득해서는. 퍽! 둔탁한 타격음이 났습니다. 참다 못한 비서실장이 제임스 박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곧이어 들이닥친 경찰들이 제임스 박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당신을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차가운 금속 수갑이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 찰카닥. 제임스 박은 경찰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김 여사를 향해 도끼 어린 눈빛을 쏘아붙였습니다. 두고 봐. 내가 나가면 너부터 찾아서 죽여버릴 거야. 이 재수없는 할망구. 너 때문에 내 100억이 날아갔어. 가만 안 둬. 쾅. 육중한 문이 닫히며 제임스 박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차단되었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회장실. 다시금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남은 것은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진 서류 더미와 찢어진 바지를 입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김 여사 그리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책상을 짚고 서 있는 강 회장뿐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입니다. 100억, 아니 회사의 운명이 날아갈 뻔했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어 입술을 적신 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닥에 있는 김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초라했습니다.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찢어진 바지 사이로 보이는 무릎은 아까 넘어질 때 까져서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고 산발이 된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떼국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눈에는 그녀가 더 이상 하찮은 청소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성그룹을 구한 은인이자 어쩌면 그보다 더 소중한 존재일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김 여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칠순의 노구를 굽혀 바닥에 앉은 그녀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대한민국 10대 재벌 총수가 구내식당 아줌마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부인, 아니 여사님,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강 회장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달리 한없이 부드럽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화들짝 놀라며 엉덩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게 감히. 옷 더러워져요. 그녀는 황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긴장이 풀린 탓인지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다시 쿵 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강 회장은 얼른 그녀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 회장의 손이 김 여사의 낡은 작업복 소매를 잡는 순간 찌릿한 정전기 같은 것이 그의 손끝을 타고 심장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남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몸에 손을 댔는데 왜 이렇게 익숙하고 그리운 느낌이 드는 걸까요? 마치 아주 오래전 잃어버린 소중한 무언가를 다시 만진 듯한 아련함이 가슴을 쳤습니다. 강 회장은 그 기분을 애써 무시하며 따뜻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여사님,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저를 우리 회사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냥 모른 척 지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저놈이 해코지 할까봐 무섭지도 않으셨습니까?
남의 일에 끼어들었다가 봉변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김 여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꼬질꼬질한 앞치마 자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의 손톱 밑에는 아직도 설거지를 하다 남은 고춧가루가 끼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지요.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지도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회장님을 볼 때마다 자꾸만 생각이 나서요. 생각이라니요? 누구 말입니까? 김 여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젖은 눈으로 강 회장을 살짝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맑고 순수한, 그러면서도 어딘가 깊은 슬픔을 담고 있는 그 갈색 눈동자. 강 회장은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저 눈을 내가 어디서 봤더라?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요. 회장님이 웃으실 때 눈가에 잡히는 주름이 우리 아버지랑 너무 똑같으셔서 그래서 남의 일 같지가 않았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딱 회장님 연세셨을 텐데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사기꾼한테 당하게 둘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를 닮아서 그 소박하고 순수한 이유에 강 회장의 가슴 한구석이 찡하게 아려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강 회장의 돈과 권력을 보고 굽실거리거나 뒤통수를 칠 기회만 엿보는데 이 보잘것없는 아주머니는 단지 아버지 같은 분이 당하는 게 싫어서 목숨을 걸고 뛰어든 것입니다. 강 회장은 가슴이 뭉클해져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굳은 살이 박인 노동자의 손, 물에 퉁퉁 불어주름진 그 손등 위에 낡은 반창고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무엇이든 말씀만 하세요. 돈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아드님 취직이라도. 아니에요. 그런 거 바라고 한 거 아니에요. 김 여사는 손사래를 치며 강 회장의 손을 뿌리치듯 뺐습니다. 그때 반동으로 인해 김 여사의 오른쪽 소매가 다시 한번 훌러덩 거쳐 올라갔습니다. 슥! 옷깃이 스치는 소리와 함께 드러난 김 여사의 하얀 오른쪽 손목 안쪽. 강 회장의 시선이 자석에 이끌리듯 그곳에 꽂혔습니다. 아까 언뜻 보았던 그것,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붉은 잉크로 콕 찍어 놓은 듯한 선명한 별 모양의 붉은 점. 쿵, 쿵, 쿵. 강 회장의 귓가에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저 붉은 점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홀린 듯이 손을 뻗어 김 여사의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저 점. 강 회장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져 김 여사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30년 전 시장통에서 놓쳐버린 고사리 같은 손, 그 손목에 있던 점과 똑같은 점이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되고 오직 눈앞에 있는 붉은 별 모양의 점만이 거대하게 확대되어 보였습니다. 강 회장의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더니 뇌리에 묻어두었던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1994년 가을, 사람들로 북적이던 남대문 시장.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찼습니다. 젊은 시절의 강진태는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아내마저 도망가고 5살배기 딸 혜진이와 단둘이 남겨진 상태였습니다. 주머니에는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뿐. 배고파하는 딸에게 따뜻한 어묵 국물이라도 한 그릇 사 먹이려 시장에 나왔던 길이었습니다. 아빠, 나 저 풍선 사줘.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던 5살 혜진이. 그 아이의 오른쪽 손목에는 태어날 때부터 붉은 별 모양의 점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응? 풍선? 그래, 아빠가 사줄게. 잠깐만 있어봐. 아빠 손 놓으면 안 돼. 지갑을 꺼내느라 아주 잠깐, 정말 찰나의 순간 잡고 있던 손을 놓았습니다. 지갑에서 돈을 꺼내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아이는 없었습니다. 혜진아? 혜진아. 불과 1초, 2초 사이였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 아이는 연기처럼 증발해버렸습니다. 혜진아. 강혜진. 미친 사람처럼 시장통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목이 터져라 딸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바닥에 덩그러니 떨어져 있던 혜진이의 낡은 운동화 한 짝. 강진태는 그 신발을 가슴에 품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 회장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이를 악물고 돈을 벌어 재벌이 되었지만 가슴 속에는 썩어 문드러진 구멍이 뚫려 있었죠. 쿵! 현실로 돌아온 강 회장은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현기증을 느끼며 비틀거렸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초라한 식당 아주머니, 나이 들어 주름진 얼굴, 거친 피부, 음식물 냄새가 배어있는 옷. 하지만 저 손목의 점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딸 혜진이의 표식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양손으로 김 여사의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너무 세게 잡은 탓에 김 여사가 아야 하고 비명을 질렀지만 강 회장은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놓으면 또다시 30년 전처럼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당신 누구야? 이 점 언제부터 있었어? 말해봐. 어서. 강 회장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김 여사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녀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그저 회장님이 자신의 더러운 때가 묻어서 화를 내시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녀는 바들바들 떨며 싹싹 빌었습니다. 자, 잘못했어요, 회장님. 제가 씻는다고 씻었는데 냄새나서 그러시죠? 제발 용서해 주세요. 떼수건으로 밀어도 안 지워져요. 이거 흉터 아니에요. 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이에요. 보기 싫으셔도 한 번만 봐주세요. 태어날 때부터? 강 회장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과 식당 아줌마가 서로 마주보고 바닥에 앉은 꼴이 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김 여사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부모님은 계신가? 고향이 어디야? 어서 말해. 김 여사는 눈만 깜빡거렸습니다. 높은 회장님이 왜 하찮은 청소부의 고향을 묻는단 말인가. 하지만 회장님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하고 또 너무나 슬퍼 보여서 그녀는 홀린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부모님,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아주 어릴 때 시장통에서 잃어버렸다나 봐요. 파출소 순경님이 저를 발견했을 때는 신발도 한 짝밖에 없었대요. 부모님을 못 찾아서 천사보육원으로 보내졌고 이름도 원장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말순이라고. 그냥 그렇게 고아로 컸어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평생 남의 집 식모살이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쿵. 강 회장의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통, 잃어버린 신발 한 짝, 보육원,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그는 마지막 확인을 하려 했습니다. 혹시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없나? 아주 작은 거라도 좋네. 아버지라든가
어머니라든가. 김 여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30년도 더 된 일입니다. 고된 삶에 치여 먹고 살기 바빠서 과거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기억은 희미한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깊은 무의식 속에 따뜻하고 포근했던 잔상 하나가 남아있긴 했습니다. 기억이라 다 잊어버렸는데 딱 하나 생각나는 건 있어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저를 목마 태워주면서 항상 불러주던 노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부를 때 이름 말고 별명을 불렀던 것 같은데. 별명? 강 회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침이 꼴깍 넘어갔습니다. 그가 혜진이를 부르던 애칭, 세상에서 오직 그와 혜진이만이 아는 그 별명. 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김 여사가 내뱉을 다음 단어를 기다렸습니다. 제발, 제발 기억해다오. 김 여사는 먼 허공을 응시하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뭐였더라? 아, 맞다. 제 손목에 점이 별 모양이라고. 아버지가 항상 제 손목에 뽀뽀해주면서 그러셨어요. 우리 예쁜 별님이 라고. 순간 회장실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별님이? 그것은 강 회장이 지난 30년간 매일 밤 꿈속에서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혜진이의 사진을 끌어안고 목 놓아 부르던 이름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댐이 무너지듯 터져나왔습니다. 으흐흑. 그는 더 이상 대성그룹의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잃어버린 자식을 찾은 늙은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와락 김 여사를 끌어안았습니다. 꼬질꼬질한 냄새도 더러운 작업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30년을 찾아 헤맨 내 새끼의 온기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혜진아, 혜진아. 김 여사는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이 미친 걸까? 아니면 내가 꿈을 꾸는 걸까? 난생 처음 받아보는 이 뜨거운 포옹. 하지만 회장님의 뜨거운 눈물이 자신의 목덜미를 적시는 순간 김 여사의 가슴 깊은 곳에서도 알 수 없는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솟았습니다. 낯설지 않은 품, 그리운 냄새, 거친 손길. 아버지,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기억의 문이 열렸습니다. 자신을 목마 태우고 시장통을 누비던 젊은 아빠의 웃는 얼굴이 지금 자신을 안고 우는 이 노인의 얼굴과 겹쳐 보였습니다. 김 여사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 정말 제 아버지예요? 두 부녀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통곡하는 소리가 회장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30년의 한이 눈물로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끼익 회장실의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잡혀간 제임스 박놈이. 눈치 없는 법무팀장이 문을 열고 들어오다 회장님이 청소부를 바닥에서 끌어안고 통곡하는 기괴한 광경을 목격하고는 입을 딱 벌렸습니다. 뒤이어 들어온 사람은 강 회장의 이복 동생이자 회사를 호시탐탐 노리던 최전무였습니다. 최전무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그러나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산통을 깨며 들어온 사람은 대성그룹의 실세이자 이인자, 그리고 강 회장의 이복 동생인 최전무였습니다. 그는 평소 강 회장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며 이번 제임스 박과의 계약을 뒤에서 은밀하게 부추겼던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최전무의 뒤로 법무팀장과 임원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러운 작업복을 입은 김 여사가 회장님의 최고급 양복 옷깃을 눈물로 적시며
안겨있는 모습이 그저 경악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김 여사를 감싸 안은 팔을 풀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 전무를 노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눈물을 흘리던 아버지의 약한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다시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냉철한 그룹 총수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전무, 자네 왔는가? 인사하게. 30년 만에 찾은 내 딸 혜진일세. 회장실에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임원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뭐, 딸이라고? 30년 전에 잃어버린 그 딸? 아니, 설마 저 식당 아줌마가? 믿을 수 없다는 눈빛들이 화살처럼 김 여사에게 꽂혔습니다. 최 전무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형님, 아니 회장님, 드디어 노망이 드셨습니까? 충격이 크신 건 알겠지만 이성 좀 차리세요. 30년 전 잃어버린 금지옥 옆 조카가 하필이면 우리 회사 지하 구내식당에서 설거지나 하던 아줌마라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디서 삼류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최 전무는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김 여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흙탕물 묻은 바지, 꼬질꼬질한 앞치마, 촌스러운 파마머리. 어디를 봐도 재벌가 상속녀의 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김 여사는 그 살벌한 경멸의 눈빛에 기가 죽어 강 회장의 등 뒤로 숨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최 전무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봐요, 아줌마. 당신 정체가 뭐야? 돈 냄새 맡고 작정하고 접근했지? 아까 제임스 박이 사기꾼인 거 알아낸 것도 다 짜고 친 고스톱 아니야? 회장님 마음 약해지신 틈 타서 한몫 단단히 챙기려고 연기하는 거지. 김 여사는 너무나 억울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아,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몰라요. 그냥 회장님이 우시길래. 그리고 이 점. 아버지가 옛날에. 그만, 닥치지 못해. 최 전무가 말을 자르며 한 발짝 다가오자 강 회장이 책상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벼락 같은 소리에 좌중이 움찔했습니다. 내 딸이야. 내 핏줄 내가 알아본다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이 아이 손목에 있는 점, 그리고 내가 혜진이에게만 불러주던 별명. 이 아이가 다 기억하고 있어. 30년 전 시장통에서 내가 잃어버린 내 새끼가 확실해. 강 회장의 호통에도 최 전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만약 진짜 친딸이 나타난다면 강 회장 사후에 자신이 물려받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경영권과 막대한 유산이 모두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활한 머리를 빠르게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확실하게 밟아놔야 한다. 최 전무는 차갑고 이성적인 척 표정을 바꾸며 임원들을 향해 동의를 구하듯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진정하십시오. 점이야 문신으로 그릴 수도 있는 거고 별명이야 뒷조사하면 다 나오는 겁니다.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치밀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임스 박 보셨지 않습니까? 만약 이 여자가 가짜라면 회장님은 2번 상처받으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주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검증되지 않은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식당 아줌마를 대성그룹의 후계자로 인정하겠냐고요. 주주와 검증. 강 회장이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었습니다. 강 회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심증은 확실하고 가슴은 뜨겁게 반응하지만 최 전무 말대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혜진이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짜 딸 소동으로 회사가 더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좋아. 그럼 어떻게 하길 바라나? 강 회장의 물음에 최 전무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덫에 걸려들었구나. 유전자 검사를 하시죠. 가장 확실하고 과학적인 방법 아닙니까? 결과가 99.9% 친자라고 나오면 그때는 제가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조카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최 전무는 김 여사를 쏘아보며 덧붙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습니다. 만약 0.1%라도 아니라고 나오면 그땐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회장님을 기망하고 회사를 혼란에 빠뜨린 죄, 업무방해, 사기 미수까지 적용해서 즉시 구속 수사하겠습니다. 아줌마, 자신 있어?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고 나가는 게 신상에 좋을 텐데? 김 여사는 무서웠습니다. 경찰서, 구속, 감옥. 평생 법 없이도 살아온 그녀에게는 듣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 단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강 회장이 따뜻하고 거친 손으로 김 여사의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그 온기가 김 여사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 난 거짓말한 거 없어. 난 떳떳해. 그리고 이분이 정말 내 아버지라면 겁낼 거 없잖아. 김 여사는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해요. 검사해요. 저는 거짓말한 거 하나도 없어요. 회장님이 우리 아버지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니까요. 결과 나오면 다 밝혀지겠죠.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지금 당장 지정병원 불러. 그리고 결과 나올 때까지 혜진이는 내가 데리고 있겠다. 아무도 손대지 마. 상황은 일단락된 듯 보였습니다. 잠시 후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이 급히 도착해 강 회장과 김 여사의 입 안쪽을 면봉으로 긁어 구강 상피 세포를 채취해 갔습니다. 강 회장은 김 여사를 자신의 집무실 안쪽 비밀 휴게실로 데려가 쉬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검은 음모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물러간 뒤 텅 빈 복도 구석. 최 전무가 어딘가로 은밀하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을 만큼 낮고 음습한 목소리였습니다. 김 원장. 나야. 지금 검체 2개가 자네 병원으로 가고 있어. 퀵서비스 보냈네. 하나는 강 회장 거고 하나는 잡동산이야. 수화기 너머로 병원장의 긴장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최 전무는 말을 잘랐습니다. 그래. 알지? 결과는 무조건 불일치로 나와야 해. 친자 확률 0%.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렇게 만들어. 최 전무의 입가에 비열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돈? 섭섭지 않게 해외 계좌로 넣어줄 테니까 걱정 말고. 이번 일만 잘 처리하면 자네 병원 확장 공사비 내가 그룹 차원에서 전액 지원하지. 하지만 실수하면 자네나 나나 다 죽는 거야. 알았나? 툭. 전화를 끄는 최 전무는 김 여사가 쉬고 있는 회장실 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천안식당 아줌마가 감히 내 자리를 넘봐? 꿈 깨시지. 내일 아침이면 넌 희대의 사기꾼이 되어서 감방에서 콩밥이나 먹게 될 테니까. 형님도 충격 좀 받으시겠어. 그 충격에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나야 고맙지. 최 전무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유유히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 뒤로 검은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강 회장과 김 여사는 휴게실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30년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다가올 내일의 비극을 꿈에도 모른 채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대성그룹 본사 대회의실. 창밖에는 어제 내리던 비가 그쳤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어제보다 더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거대한 원형 테이블 상석에는 강 회장이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김 여사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눈이 퀭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하얗게 터져 있었습니다. 어제의 그 따뜻했던 재회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금 불안과 공포가 그녀를 옥죄어 오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런 김 여사를 안심시키려는 듯 테이블 아래로 그녀의 손을 꽉 잡아주며 따뜻한 눈짓을 보냈습니다. 걱정 말아요. 이제 다 끝났어. 내 딸 혜진아. 결과만 나오면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강 회장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믿음이 김 여사에게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맞은편에 앉은 최 전무의 표정은 사뭇 달랐습니다. 그는 간 내린 에스프레소를 여유롭게 마시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승리를 확신한 도박사의 눈빛이었습니다. 최 전무의 옆에는 법무팀장과 주요 임원들이 숨을 죽인 채 테이블 중앙에 놓인 하얀 서류 봉투만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 강 회장의 30년 안을 풀어줄 진실이, 아니 최 전무가 꾸며낸 거짓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시간이 됐군요. 최 전무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정적을 깼습니다. 병원장이 직접 밀봉해서 가져온 결과입니다. 공정성을 위해 모두가 보는 앞에서 개봉하겠습니다. 김 실장 뜯어. 강 회장의 비서실장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부. 봉투가 찢어지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회의실에 크게 울렸습니다. 강 회장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비서실장이 봉투 안에서 결과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종이를 펼치는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비서실장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이게... 비서실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난처한 표정으로 결과지를 강 회장이 아닌 최 전무에게 먼저 넘겼습니다. 최 전무는 짐짓 놀란 척하며 결과지를 낚아채더니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희열이 묻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강진태와 김말순의 유전자 일치 확률 0.01%,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콰광?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럼 그렇지, 식당 아줌마가 무슨... 완전 사기꾼이었네. 임원들의 수군거림이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강 회장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귀에서 삐하는 이명 소리가 들리며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다시 봐.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강 회장이 비틀거리며 다가가 최 전무의 손에서 결과지를 뺐다시피 낚아챘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종이에는 너무나 선명하고 차가운 고딕체로 불일치라는 글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손에서 종이가 힘없이 스르르 떨어져 바닥을 굴렀습니다. 아, 아니에요. 회장님, 저 진짜 거짓말 안 했어요. 저 점도 진짜고 노래도 진짜 기억났다고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유전자니 뭐니 그런 거. 김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강 회장 앞으로 기어가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강 회장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충격과 배신감이 뒤섞인 멍한 눈빛. 그럼 내 기억을 가지고 장난을 친 건가? 그 별 모양 점도
우연이었나? 아니면 뒷조사를 해서 그려 넣은 건가? 내가 또 속은 건가? 의심의 독이 강 회장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30년 동안 너무나 많은 가짜 혜진이들에게 속아왔던 트라우마가 그를 덮친 것입니다. 강 회장은 김 여사를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부여잡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때다 싶어 최 전무가 책상을 탕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뻔뻔한 사기꾼 여편네가 끝까지 발뺌을 해?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어디서 쇼를 해? 보안팀, 뭐해? 당장 이 여자 끌어내서 경찰에 넘겨. 회장님을 능욕하고 회사를 기만했어. 업무 방해, 사기 미수, 주거 침입 제목 다 갖다 붙여서 아주 콩밥 먹게 해. 우당탕탕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쳐 김 여사를 짐짝처럼 들어 올렸습니다. 이거 나요. 억울해요. 회장님, 아버지, 저 좀 믿어주세요. 저 진짜 혜진이에요. 김 여사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질질 끌려가며 손톱이 부러지도록 문틀을 잡았지만 경호원들의 무자비한 힘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그녀의 절망적인 눈빛이 강 회장의 가슴을 마지막으로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강 회장이 가슴을 부여잡고 그대로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일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119 불러. 119.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비서들이 달려들어 강 회장의 넥타이를 풀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의식은 이미 까마득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 혼란의 와중에 최 전무는 쓰러진 형님을 내려다보며 아무도 모르게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그러게 진작 물러나셨어야죠. 너무 슬퍼 마세요. 회사는 제가 아주 잘 말아먹어 드릴 테니까. 장면이 바뀌어 차갑고 냄새나는 경찰서 유치장. 철컹. 무거운 쇠창살 문이 닫히는 소리가 김 여사의 심장에 사형 선고처럼 박혔습니다. 김 여사는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 쪼그려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함에 목이 메어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아버지 같았는데 내 손목점을 보고 우시던 그 눈빛은 진짜였는데 왜 결과가 아니라고 나왔을까? 내가 정말 미친 걸까? 그때 면회실 쪽에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여사는 혹시나 강 회장님이 오해를 풀고 오신 건가 싶어 벌떡 일어나 쇠창살에 매달렸습니다. 회장님? 아버지? 하지만 어둠 속에서 나타난 사람은 강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으로 갈아입은 제임스 박, 그리고 최 전무의 비서였습니다. 제임스 박은 어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풀려날 준비를 하고 있는 듯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의 힘으로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둔 것이었죠. 그는 쇠창살 너머의 김 여사를 보며 킬킬거렸습니다. 어이 아줌마, 꼴 좋네. 주제넘게 나서더니 꼴이 이게 뭐야. 쯧쯧. 김 여사는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너 이 나쁜 놈, 내가 꾸민 짓이지? 결과 조작했지. 제임스 박은 대답 대신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쇠창살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증거 있어? 있으면 대봐. 아 맞다. 너 도와줄 사람 이제 아무도 없지? 강 회장? 그 노인네 아까 구급차 실려갔어. 뇌출혈이라나 뭐라나. 의사 말로는 오늘 내일 한다던데?
깨어나도 식물인간이래. 이제 너의 그 가짜 아빠는 영영 못 일어난다고. 김 여사의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회장님이 나 때문에 쓰러지셨어. 아, 그리고 이거 선물이야. 깜빵에서 심심할까봐. 제임스 박이 유치장 안으로 신문 한 장을 구겨 던져 넣었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대문짝만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단독 대성그룹 회장 놀이는 가짜 딸 사기극. 식당 청소부의 뻔뻔한 대국민 사기. 기사에는 김 여사가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악의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녀를 버린 것 같았습니다. 진실은 차가운 바닥에 묻혔고 악인들은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그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썩고 강 회장은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걸까요? 정의란 이 세상에 없는 걸까요? 하지만 악당들은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오만이 만들어낸 아주 작은 틈새를요. 그 신문 기사 귀퉁이에는 경찰서로 끌려가는 김 여사의 사진이 작게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 서울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부산의 한 허름한 사진관. 돋보기를 쓰고 그 신문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한 백발의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서울 대성그룹이지? 네, 지금 신문 보고 전화하는데. 그 사기꾼이라 카는 아줌마. 내가 아는 사람입니다. 그 점, 내가 30년 전에 찍어준 사진에도 있다 아입니까? 이게 뭔 일이고? 어둠 속에서 아주 희미한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전화 한 통이 무너져버린 진실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강 회장이 쓰러진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대성그룹 지정병원 VIP 병동 12층 복도는 마치 감옥처럼 살벌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최 전무가 고용한 사설 경호원들이 검은 양복을 입고 3미터 간격으로 서서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가지 못하게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강 회장의 정확한 상태를 철저히 비밀에 붙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최 전무는 병원장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창밖을 내려다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의식불명 상태였고 눈에 가시 갔던 그 식당 아줌마는 유치장에 갇혀 사기꾼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여론의 문매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열릴 긴급 이사회에서 강 회장을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경영 능력 상실로 해임하고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회장 자리에 앉을 계획이 완벽하게 짜여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철통 같은 경비망을 뚫고 병원 로비에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 차림의 백발 노인이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힌 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비키라, 내 강 회장님 좀 꼭 봐야겠다. 니들이 막을 사람이 아니다. 내 주머니에 회장님 딸내미 목숨이 걸려있다 카이. 비키라. 경호원들이 노인을 거칠게 밀치며 끌어내려는 찰나 강 회장의 유일한 신복이자 30년을 그림자처럼 보필해온 박 실장, 즉 경호실장이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박 실장은 최 전무의 감시를 피해 몰래 강 회장의 상태를 살피러 오던 길이었습니다. 잠깐, 무슨 일입니까? 박 실장의 묵직한 목소리에 경호원들이 멈칫했습니다. 노인은 박 실장을 보자마자 달려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노인의 손이 박 실장의 소매를 더럽혔지만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내 부산에서 사진관 하는 사람인데 신문 보고 왔습니다. 그 유치장에 갇힌 아줌마 사기꾼 아입니다. 내 증거 가지고 왔다 아입니까? 내가 30년 전에 그 꼬맹이 사진 찍어줬던 사람이라 해. 박 실장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강 회장님이 쓰러지기 전 그토록 찾던 진실의 열쇠라는 것을요. 박 실장은 주위를 빠르게 살핀 뒤 노인을 부축해 CCTV 사각지대인 비상계단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르신, 증거라니요? 혹시 사진을 가지고 계십니까? 노인은 품 안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해진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낡고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박 실장에게 건넸습니다. 30년 전 남대문 시장통, 길을 잃고 울고 있는 5살 여자아이를 자신이 파출소에 데려다주기 전 혹시나 부모가 찾을까 싶어 찍어두었던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박 실장은 사진을 받아들고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울고 있었는데 눈물을 닦으려 들어 올린 오른쪽 손목 안쪽에 너무나도 선명한 별 모양의 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입고 있는 옷, 혜진 아가씨가 실종된 날 입었던 그 옷과 똑같았습니다. 보이소? 이나 이의 오른쪽 손목. 내가 이때 애가 너무 서럽게 울길래 기억한다 아입니까? 별님아 울지 마라 하면서 달래줬는데 이 손목에 별 모양점, 이거 조작 아니지? 30년 된 인화지라 이 말입니다. 지금 유치장에 있는 그 아줌마 손목에도 이거 있다 안 합니까? 박 실장의 손이 전율로 떨렸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결정적인 스모킹건이었습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할 증거야. 박 실장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는 즉시 무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최 전무에게 매수되지 않은 오직 강 회장에게만 충성하는 보안팀 내의 정예 요원들을 소집했습니다. 보안팀장, 지금 즉시 병원 CCTV 서버실로 이동해 최 전무 비서랑 검사했던 의사가 만나는 장면 삭제되기 전에 무조건 백업해. 그리고 법무팀 박 변호사님께 연락해서 지금 당장 서초 경찰서로 오시라고 해. 억울한 분 모시러 가야 하니까. 장면이 바뀌어 서울 서초 경찰서 유치장 앞. 어둡고 습한 유치장 안. 김 여사는 구석자리에 힘없이 기대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듯 그녀의 얼굴은 초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못나서. 그녀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눈을 감으려던 그때였습니다. 철컥, 철컥. 복도 끝에서 구두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더니 수십 명의 발자국 소리가 유치장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김 여사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자 철창문 너머로 박 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넥타이를 맨 변호사들이 서류 뭉치를 들고 서 있었고 당황한 경찰서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서류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김말순 씨에 대한 구속 적부심 청구와 보석 허가서입니다. 그리고 여기 결정적인 무죄 입증 증거물인 30년 전 원본 사진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까지 마쳤습니다. 변호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경찰서장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 앞에서는 권력의 압박도 소용없었습니다. 석방하세요. 기익 녹슨 철창 문이 열리는 소리가 천상의 하프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김 여사는 믿기지 않는 듯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박 실장이 뚜벅뚜벅 걸어들어와 김 여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90도로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식당 아줌마를 대하는 태도가 아닌 그룹의 후계자를 모시는 예우였습니다. 아가씨, 늦어서 죄송합니다. 박 실장입니다. 아, 아저씨는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가시죠. 저 썩어 빠진 놈들 혼내주러 가셔야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김 여사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억울함에 짓눌려 있던 눈빛이 거치고 아버지 강 회장을 닮은 강인한 빛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쓱 닦고 박 실장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가요. 우리 아버지. 회장님 살리러 가요. 경찰서 밖으로 나오자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은 차 뒷좌석에 미리 준비해둔 옷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작업복 대신 강 회장이 딸을 찾으면 입히려고 맞춰두었던 고급스러운 정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가씨, 이제 그 앞치마는 벗으십시오. 오늘부터는 당당한 대성그룹의 딸 강혜진으로 세상 앞에 서시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대성그룹 본사 대회의실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실 안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상석에 앉은 최 전무는 의기양양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이미 자신이 회장이 된 듯한 환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원 여러분. 형님, 아니 강 회장은 노령으로 인한 판단력 상실로 사기꾼에게 현혹되어 회사에 100억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입힐 뻔했습니다. 이에 본인은 강 회장의 해임안을 상정하며 신임 회장으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의 육중한 양문이 쾅 하고 활짝 열렸습니다.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등지고 수십 명의 보안 요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누군가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말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세련된 검은색 정장, 그리고 꼿꼿하게 편 허리. 어제까지만 해도 구내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던 김 여사, 아니 강혜진이었습니다. 그녀의 변한 모습에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니 저 여자는 구속된 거 아니었어? 분위기가 완전히 딴 사람인데? 최 전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마이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너 탈옥이라도 한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경비, 뭐해? 저 여자 당장 안 끌어내고. 하지만 경비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박 실장이 모든 보안 권한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혜진은 뚜벅뚜벅 걸어가 단상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떨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부산 노인이 준 낡은 사진과 법원에서 갓 발급받은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 전무를 똑바로 노려보며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전무님, 아니 작은아버지, 제 유전자가 가짜라고요? 그럼 이 30년 전 사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그리고 혜진이 뒤를 돌아 박 실장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박 실장님 틀어주세요. 회의실 정면 대형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병원복도 비상구에서 최 전무의 비서가 의사에게 두툼한 돈 봉투를 건네며 결과는 무조건 불일치로 조작해주세요. 뒤탈없게 처리하세요. 라고 말하는 고화질 CCTV 영상이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게 뭐야? 세상에 유전자 검사가 조작이었어? 그럼 진짜 친딸이 맞는 거야?
임원들이 웅성거리며 최전무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전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조작된 영상이야. 음해라고.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증거 있어? 내가 시켰다는 증거 있냐고. 비서가 독단적으로 한 거야. 난 몰라. 그때 회의실 문 밖에서 휠체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휠체어에 앉아 링거를 꽂은 채,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매서운 맹수의 눈빛을 한 강 회장이 박 실장이 도움을 받아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의식불명이라던 그가 깨어난 것입니다. 강 회장은 주저앉은 최전무를 내려다보며 낮지만 천둥 같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딸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고 했지. 최전무, 자네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어. 판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강 회장의 호통이 대회의실의 높은 천장을 때리고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호랑이가 살아서 돌아오자 하이에나처럼 최전무 편에 섰던 이사들은 사시나무 떨듯 고개를 푹 숙이고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회장이라도 되냥 거들먹거리던 최전무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형님,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회사를 위해서 저 계집애가 사기꾼인 줄 알고. 최전무는 비굴하게 변명을 늘어놓으며 강 회장의 바짓단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 손을 내쳤습니다. 닥쳐라. 내 놈이 의사를 매수하고 CCTV를 조작한 증거가 여기 다 있는데 오해? 그리고 뭐? 회사를 위해서? 내 딸을 감옥에 보내고 회사를 꿀꺽 삼키는 게 회사를 위한 일인가? 여보게 박 실장 뭐하나? 당장 이놈들 치워버리지 않고 내 눈앞에서 당장 치워. 강 회장의 불호령이 떨어지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 실장이 미리 모든 증거 자료를 검찰에 넘겨둔 덕분이었습니다. 최무성 씨, 당신을 배임, 횡령, 그리고 살인 미수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의 비서와 공무원 병원장도 이미 연행되었습니다. 철컥. 차가운 은색 수갑이 최전무의 양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 권력의 정점에 서서 남을 부리기만 했던 그 손에 범죄자의 낙인이 찍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형님, 형님,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최전무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강 회장에게 매달리려 했지만 수사관들의 손에 의해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함께 동조했던 임원들과 거짓 증언을 했던 제임스 박의 잔당들도 줄줄이 굴비 엮이듯 연행되었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악의 무리들이 청소되고 깨끗한 공기로 채워졌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혜진이 얼른 달려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아니 회장님, 무리하시면 안 돼요. 아직 몸도 성치 않으신데. 강 회장은 딸의 손을 꼭 잡고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다. 내 두 다리로 서야 해. 내 딸을, 내 자랑스러운 혜진이를 사람들 앞에 소개하는데 앉아서 할 수는 없지. 강 회장은 혜진의 부축을 받아 힘겹지만 당당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주주들과 임원들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긍지와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30년 만에 기적처럼 찾은 내 딸, 그리고 대성그룹의 유일한 상속녀 강혜진입니다. 비록 지난 세월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과 정직함을 가진 아이입니다. 앞으로 이 아이가 내 눈과 귀가 되어 썩어 빠진 이 회사를 바르게 이끌어갈 겁니다. 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살아남은 임원들은 진심으로 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혜진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노동자의 손과 주름진 재벌 회장의 손이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대성그룹 지하 2층 구내식당. 점심시간이 한창인 식당은 평소와 다름없이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주방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 냄새 사이로 고무장갑을 낀 설거지 이모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예, 소식 들었어? 우리랑 같이 일하던 말순 언니가 진짜 회장님 딸이었대. 어머 세상에. 나 그 소식 뉴스 보고 기절할 뻔했잖아. 나 언니한테 지난번에 그릇 깨뜨렸다고 뭐라 했는데. 어떡해. 아이고, 난 언니한테 믹스커피 심부름도 시켰는데. 나 잘리는 거 아니야? 그때 주방 뒷문이 끼익 열리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들, 저 왔어. 밥들은 드시고 일하세요?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세련된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혜진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박 실장과 비서들이 붉은색 보자기에 쌓인 최고급 한우갈비 선물 세트와 두툼한 금일봉 봉투를 잔뜩 들고 서 있었습니다. 주방 식구들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국자를 든 채 얼어붙은 조리장님이 더듬거렸습니다. 말순 언니? 아니 상무님. 아니 이사님 오셨습니까? 동료들이 쭈뼛거리며 고개를 숙이려 하자 혜진이 성큼성큼 다가가 그들의 손을 와락 잡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고무장갑을 끼고 함께 찬물에 손을 담그던 그 손길 그대로였습니다. 아유, 상무는 무슨, 저 그냥 말순이에요. 제가 힘들 때 언니들이 몰래 챙겨준 누룽지랑 김치 맛 평생 못 잊어요. 그리고 김치찌개 탈까봐 대신 저어주던 거 다 기억해요. 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진심을 담아 동료들을 한 명 한 명 안아주었습니다. 이거 우리 아버지 회장님이 그동안 우리 딸 잘 챙겨줘서 고맙다고 고생한다고 보내신 선물이니까 다들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배 터지게 구워 드셔요. 그리고 제가 오자마자 결제 서류에 도장 딱 찍었어요. 내일부터 여기 주방에 최신형 식기세척기랑 에어컨 빵빵한 걸로 싹 들어올 거예요. 이제 우리 언니들 손목 아프게 수세미질 안 해도 돼요. 우와, 언니 최고다. 말순아. 아니 혜진아. 고마워. 식당 안은 환호성과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힘들게 일했던 그녀였기에 직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이 힘든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주인이 된 것입니다. 혜진의 얼굴에는 100억짜리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보다 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실 창가, 붉은 노을이 빌딩 숲 사이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과 혜진은 나란히 서서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아이를 잃어버리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매일 밤 술병을 들고 울며 내려다보던 그 삭막한 풍경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풍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혜진의 오른쪽 손목을 들어 그 붉은 별 모양의 점을 엄지손가락으로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혜진아, 미안하다. 아비가 못나서 너무 늦게 알아봐서 그 긴 세월 동안 혼자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니? 아빠가 죄인이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렸습니다. 혜진은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가만히 기대었습니다. 든든하고 따뜻한 아버지의 품. 아니에요, 아버지. 저 하나도 안 외로웠어요. 정말이에요. 안 외로웠다니?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 별점이 항상 저를 지켜준다고 믿었거든요. 고아원에서 놀림받을 때도, 식당에서 설거지하다가 접시 깨서 혼날 때도 저는 이 점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우리 아버지가 나 잃어버리지 말라고 찍어준 별이다. 언젠가 이 별이 길을 비춰서 아버지한테 데려다 줄 거다. 그렇게 믿고 버텼어요. 혜진은 맑은 눈으로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비록 길은 좀 멀리 돌아왔지만 결국 별이 길을 잃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셔요. 우리는 다시 만났으니까요. 강 회장은 딸의 말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 맞다. 내 딸 혜진이 나의 영원한 별님아.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거울을 본 듯 꼭 닮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30년 전 시장통에서 잃어버렸던 혜진의 낡은 운동화 한 짝과 부산 노인이 가져온 흑백 사진이 금태 액자에 넣어 소중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고 핏줄의 끌림은 기적을 만든다고 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일하던 식당 아줌마가 사실은 가장 빛나는 별이었다는 이 믿기지 않는 이야기.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겉모습에 가려져 알아보지 못한 소중한 별들이 숨어 있지 않을까요? 오늘 밤 여러분의 곁에 있는 가족의 손을 한번 따뜻하게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 맞잡은 손의 온기가 바로 기적일지도 모르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